시청자, 마크롱이 왜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 옆에 이재명 대통령을 앉혔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번 G7을 그냥 한국이 또 초청받았다, 이 정도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프랑스 에비앙에서 며칠 전에 실제로 벌어진 그림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초청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호스트인 마크롱 대통령이 만찬 자리표를 짤 때 트럼프 옆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 한 가지 결정만 봐도 지금 G7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왜 G7 정상들 중 단 한 명만 트럼프 옆에 앉혀야 했을까요? 둘째, 그리고 왜 그 한 명이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만찬장 자리 배치 한 장면의 표면, 동기, 그리고 결과, 이렇게 세 층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짚고 시작하죠. 지금 G7 정상들 사이에서 트럼프와 편하게 90분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한 명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우리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현지 시간으로 6월 16일 프랑스 에비앙 로얄 호텔,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여사가 직접 주최한 G7 공식 만찬장입니다. 이번 G7 초청국은 5나라였어요.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국 정상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입장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의장국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척 행복하다고 인사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 자리에서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호스트가 자리표를 짤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트럼프 옆자리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캐릭터, G7 정상들이 모두 압니다. 사진 한 장, 발언 한마디로 분위기가 통째로 바뀔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90분 가까이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것도 한미 양자회담 자리가 아니라 G7 만찬장 옆자리에서요. 그 직전 음악회에서 만찬장으로 향하던 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김혜경 여사를 직접 소개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공식 양자회담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G7 무대 곳곳에서 한미 정상 간 자연스러운 대화 장면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호 제스처일까요? 다른 G7 정상들의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이었어요. 독일 메르츠 총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트럼프 발언에 곤란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캐나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의장국이었던 시절부터 관세 문제로 트럼프와 부딪혀 왔고요. 한마디로 G7 정상들 거의 전원이 트럼프와 어떤 식으로든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벽 대전 직전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안에서 단합이 안 되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이 호스트로서 만찬 자리를 짤 때 옆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건 외교 결정이거든요. 우연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흔히 나오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이상이 올라간 거다. 잘 됐네. 여기서 닫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게 끝내고 싶은데 진짜 그림은 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1년 전 그림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난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G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사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녀오신 거였거든요. 정한범 국방대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국내 정치가 세팅이 안 됐는데 나가도 되느냐는 논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게 2025년이고요. 그러면 그 직전 2024년 이탈리아 의장국 G7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한국이 초청국 명단에 아예 없었습니다. 같은 한국이에요. 같은 나라, 같은 산업, 같은 국민. 2024년에는 초청장 자체가 안 왔는데 2025년에 초청, 2026년에 또 초청, 그것도 호스트, 옆자리 배정까지. 한국 역대 대통령 중 G7 참석이 이번이 6번째인데요. 만약 내년 미국 의장국 G7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사상 첫 3년 연속 참석이 됩니다. 1년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변한 걸까요? 한국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부각되는 구조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변화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트럼프이기예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G7 안에서 미국과 편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트들이 자리를 짤 때 옵션이 점점 줄어든 거죠. 이게 단순한 친밀감 그림이 아니라는 게
이 시점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점에 다른 신호들도 같이 나왔어요. 트럼프가 본인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직접 올린 게 G7 직전입니다. G7 단체 촬영 자리에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어떻게 돼가요? 라고 물어본 것도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점에 세 군데에서 비슷한 신호가 동시에 나오면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트럼프의 행동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G7 다른 정상들에게는 외교 무대에서 엄청 강한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해온 인물이에요. 캐나다 카니 총리에게는 관세로 압박했고, 마크롱 대통령과는 공개적으로 부담스러운 표현이 오갔고, 메르츠 총리와 멜로니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G7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먼저 북한 얘기를 꺼냅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외교 라운드에서 이렇게 다른 태도가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들여다보면요, 전문가들의 일반적 전망은 사실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란 종전 협상이 끝났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진행 중이고 미국 국내 정치 일정도 빡빡한데 북한까지 손댈 여유가 없을 거다. 이게 보편적인 시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한범 교수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그리고 올해 3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깜짝 회동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우리 측에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본인 SNS에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직접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얘기를 본인이 먼저 꺼내요. 내가 올렸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별도의 정보 루트에 따르면 과거에 북한이 거부했던 미국 측 문서를 최근에는 수령해 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정한범 교수가 직접 언급한 사항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마크롱의 만찬 자리 배치, 트럼프의 SNS 게시, 만찬장에서의 90분 대화, 그리고 북한의 미국 문서 수령 변화, 이 네 가지가 같은 시점 며칠 사이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연일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에 약하고 본인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면 잘 움직이는 캐릭터라는 거 외교과에서 다 압니다. 그 캐릭터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 정상이 누구냐? 만찬 옆자리에서 90분을 이어간 그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본인 역할을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한반도 문제로 끌어들이는 화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움직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사진 한 장, 90분 대화 한 번이지만 그 안에 외교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화법이 도대체 뭐였길래 트럼프가 이렇게 움직였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핵심적으로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했던 그 방식, 무력으로 압박해서 종전으로 끌고 간 그 모델, 그걸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안한 게 단계적 비핵화 전략이에요. 핵 완전 폐기를 앞에 두고 협상을 시작하면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게 북한의 확고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이 뭐냐? 우선 핵 추가 개발을 막는 동결 단계부터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잠재운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게 정한범 교수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경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릴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와 대화하면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다. 성장률이 10% 수준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자료가 나오면 외면하거나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그걸 있는 그대로 트럼프에게 설명했습니다. 정한범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또 세계에 보여주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책을 다듬는다는 자세예요. 이게 트럼프 같은 캐릭터에게는 의외로 잘 통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트럼프는 신뢰하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윤석열 정부 시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비핵화 우선 원칙을 앞에 세웠어요. 원칙은 좋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화 트랙은 완전히 막혔고 남북 통신선은 끊겼고 북한은 그동안 핵을 더 고도화시켰어요. 홈이면 됐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호미를 들고 들어간 겁니다. 같은 한국, 같은 카드, 다른 화법 하나로 그림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번 순방에서 외교적 카드는 북한만이 아니었어요. EU 측에는 철강 쿼터 축소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무역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요. 캐나다 카니 총리와는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두고 협력 의사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낙관하기에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실질 협상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바티칸을 따로 방문해서 레오 14세 교황께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교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고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 계기 방안 때 DMZ 방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도덕적 무게를 한 단계 더 올리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메커니즘은 한층 더 깊은 데 있어요. 미중 경쟁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세계 작동 원리,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쪽은 미국입니다. 반면에 그걸 실제로 움직이는 피지컬한 수단, 부품과 공급망을 제공하던 쪽은 중국이었어요. 미국이 중국 것을 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미중 디커플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큰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 곳밖에 없어요. 한국입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진 나라가 G7 안에도 거의 없거든요. 정한범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모든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중 디커플링이 한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의 양면이 있어요. 위기는 분명하죠. 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 빼고 새 공급망을 짤 때 한국 말고 대안이 정말 없다는 게 동시에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두 면이 G7 무대에서 같이 부각된 거예요. 그러면 마크롱이 왜 트럼프 옆에 이재명 대통령을 앉혔는가? 이 질문의 답이 이쯤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호 제스처도 아니고 친분 과시도 아니에요. 마크롱은 호스트로서 G7 만찬을 무사히 굴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옆에 자국에 부담을 줄 인물을 앉힐 수 없어요. 동시에 트럼프와 대화가 가능하면서 G7 의제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상이 G7 안팎을 통틀어 사실상 한 명밖에 안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무장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건 인상이나 분위기 얘기가 아니라 숫자가 받쳐주는 얘기거든요.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국가 경쟁력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에 20위까지 올라갔다가 2025년에 27위로 7계단 떨어졌어요.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로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시기 끝자락이었고요. 그리고 6월에 발표된 올해 2016년 평가에서 한국이 21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6계단 회복이에요. 30, 50 클럽, 그러니까 1인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미국 다음 2위입니다. 일본, 독일을 모두 제쳤어요. 이거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지표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코스피 9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6월 18일, 그러니까 G7 만찬 이틀 뒤에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9,063.84를 찍었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시가총액은 7,413조 원으로 사상 최대.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피 상승률이 115.1%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상승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2월 22일 5천 돌파, 2월 25일 6천 돌파, 5월 6일 7천 돌파, 5월 15일 8천 돌파, 그리고 6월 18일 9천 돌파.
5개월 만에 4,000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예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견인했는데 그 사이클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그대로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JP모건은 코스피 1만 가능성까지 열어뒀고요. 박지원이 양반전을 쓰던 시절에는 양반 매매 문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명성을 사고 팔던 시절이죠. 지금 G7 무대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보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과거의 명성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어떤 나라는 지금 가진 실력으로 새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일본과 독일이 30, 50 클럽에서 한국에 밀린 건 그 양반 매매 문서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국제사회가 한국 없이 풀 수 있는 글로벌 문제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미중 디커플링 와중에 반도체를 누구한테서 받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을 누구한테서 채울 거고요? 조선업이 무너진 유럽이 새 함대를 어디에 맡깁니까? 답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한봉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G7 국가들 중에 미국을 빼고 나면 우리보다 더 중요한 국가가 있나요? 라고요. 처음 들으시면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질문 하나에 지금 G7의 구조가 다 정리됩니다. G7이 한국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한국이 G7을 풀어준 겁니다. 옆자리는 결과였습니다. 원인은 그보다 깊은 곳에 있었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마크롱이 왜 일부러 트럼프 옆에 이재명 대통령을 앉혔는가? 답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건 우호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위탁이었습니다. G7 의장국이 회의를 무사히 굴리려면 누군가 트럼프와 90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옵션이 G7 안에는 사실상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초청국 중 한 명에게 그 역할을 위탁한 겁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가 절대 안 보입니다. 한미 정상이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내거든요. 근데 그 한 줄 뒤에 G7 권력 구조재편이 들어가 있어요. 트럼프 이기 이후 G7이 처음으로 한국에 정식으로 의존해 본 장면, 그게 에비앙 만찬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 이번 G7 좀 다르네라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옆자리 90분은 시작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안 끝났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까다로워져요. 4가지 변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변수. 트럼프라는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칭찬한 정상을 내일 SNS로 공격하는 게 트럼프 외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의 피스메이커 자리를 정확히 짚어줬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트럼프가 같은 톤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란 종전 협상이 어디로 가느냐, 우크라이나 협상이 어떻게 닫히느냐, 이런 외부 변수가 트럼프의 한반도 관심을 한 번에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 변수입니다. 이번 G7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참석했어요. 30, 50 클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밀린 사실이 확인된 그 시점에 같은 무대에 선 거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국이 지난 수십 년간 차지해온 서방 진영의 동아시아 대표주자 자리가 한국 쪽으로 이동하는 그림을 실시간으로 본 거예요. 일본이 이걸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견제에 들어올지 한일 관계가 다시 마찰 국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을 같이 봐야 됩니다. 셋째, 북한 자체의 변수도 있어요. 북한 경제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 동기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을 동결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 더 이상 절박한 거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심이 살아나는 시점에 북한의 협상 의지가 약해지는 그림이 어긋남이 외교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리스크입니다. 넷째, 국내 변수예요. 이게 사실 가장 까다롭습니다. 지금 보수 주류 매체에서 이번 G7 성과를 다루는 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 규명에는 어떤 강도로 임했는지, 그리고 이번 외교 성과는 어떤 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는지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르거든요. 이런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정치적 평가 잣대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그 패턴이 또
작동하고 있는 거죠. 12.3비 상계엄 사태로 1년 가까이 잃은 한국이 어떻게 이 속도로 회복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나오지 않는 한 국내 정치는 계속 잡음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음이 외교 모멘텀의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짚고 닫겠습니다. 애비양 만찬장의 옆자리는 시작이었지 결과가 아닙니다. 이 모멘텀이 다음 한미 양자회담에서, 그 다음 한일 한중 회담에서, 그 다음 G20에서, 그리고 내년 미국 의장국 G7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이게 진짜 따라가야 할 흐름이에요. 그리고 누가 어디서 어떤 화법으로 이 흐름을 끊으려 할지, 그게 다음 국면의 진짜 질문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분석이 의미 있게 보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